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이제 9월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려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시험이 있기, 얼마 전에 나름 이제 뭐 입시 뉴스적인 면에서 좀 이제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 뭐 킬러 문항 같은 게 이제 사라지면서 좀 변별력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뭐 영어가 너무 쉬워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이제 오히려 좀 6월보다 난이도가 오르면 올랐지 더 떨어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오늘 해설할 문항들 중에서 제가 3개에다가 좀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정답률이 이제 현재 집계된 걸로 보면은 20%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답률이 20%대가 되는 문제가 이렇게 3문제씩이나 나온 적이 최근에 몇 년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발생한 일인데, 그만큼 문제가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간에 쉬웠다고 할 수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난이도가 올라갔는가, 자, 그거에 대한 얘기 좀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정답률이 20%대가 되는 문제가 이제 다시 등장을 했다라는 거. 만약 이거를 원한 게 아니면은 당연히 이제 약간 난이도 조절을 실패를 한 거겠죠. 실패를 한 거고, 그리고 대입학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다소 상승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쉽다고 할 만한 영역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정답률이 왜 이렇게 낮아졌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지문이 어려워졌나? 단어가 어려워졌나? 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지문의 난이도 같은 경우는 뭐 늘상 그냥 출제되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약간 정책적인 어떤 의식을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약간 좀 그래도 무난한 소재?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않은 소재를 쓰려고 한 티가 살짝 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큰 변화는 저는 없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럼 정답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하면은, 자, 요것 때문이죠. 매력적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어느 정도 약간 수능의 역사를 보면 약간 느낄 수 있는 게, 사실 수능은 늘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교육 정책의 희생양 같은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뭐 바뀔 때마다 또는 어떤 교육 정책을 이제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난이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출제 경향성도 계속 바뀌고, 뭐 EBS 연계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고 늘 그래왔어요. 늘 그래왔는데, 난이도를 낮추라는 압박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해왔던 게 뭐냐면은 매력적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대놓고 어렵게 내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야, 이거를 수험생이 지금 풀라고 냈다고? 요 지문을 고등학생 보고 지금 해석을 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연일 그냥 이제 막 공격을 맞기가 쉽기 때문에 지문은 조금 무난하게 내되, 다만 정말 그 지문을 칼같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잘못 이해하면 틀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매력적인 오답을 넣으면은 그럼 이제 그런 공격을 좀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보통 교육 관련된 기사를 읽는 분들이 수능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매력적인 오답인지 아니면 그냥 무난한 오답인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냥 딱 봤을 때 요즘은 쉽네, 어렵네, 그냥 요 정도로 판단을 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런 매력적 오답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것 같고, 이런 추세는 당연히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 좀 알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처음은 아니에요. 제가 뭐 레트로 열풍인가 했는데, 뭐 예전에 수능에서 무난한 지문에 매력적인 오답, 뭐, 요런 이제 경향성이 있었던 적은 있지만, 근데 이거는 뭐,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래 뭐,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뭐, 새로운 어떤 영어 출제 경향성의 추세가 불어온다? 라고 말할 정도로 호들갑을 떨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러분들 하던 거 잘 하시되, 이번에 특히나 선택지에서 많이 헷갈리거나 나 이거 지문 분명 이해했는데 틀렸어? 그런 게 좀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오답 선지를 이제 골라내는 연습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뭐 선택지를 그렇게 강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정확하게 사실 이해하면은 그냥 선택지를 골라내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나는 이게 유독 좀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있었던 역대 수능 기출문제들,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좀 펴놓고서 그런 것들을 좀 찬찬히 다시 한번 연습하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번 9월이 뭐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정도로 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느냐면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게, 기출의 코드가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늘 요즘 이제 뭐 늘 강조하는 거죠. 늘 강조하는 이제 rather than, 이거 뭐 거의 뭐 3년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나 3문제에서 등장을 했고, 그 중에 2문제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항 대립을 가지고서 많이 이제 독해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화거든요.
지문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면은 변화하기 전의 상태랑 후의 상태의 대비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변화에 의한 대비가 가장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 시험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항 대립 중에서도 뭐 부정에 의한 대립, 비교에 의한 대립, 또는 뭐 지금처럼 변화에 의한 대립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뭐 어떤 게 잘 나오는지는 매 시험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번엔 유독 변화가 되게 강조되는 추세가 있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럼 수능 때도 그렇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험마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모든 거라고 해봤자 저는 가르치는 게 5가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딱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번엔 변화가 되게 두드러졌고 만약 요거를 좀 변화에 의한 대비를 찾아내는데 연습이 좀 덜 되어 있었더라면은 지금 제가 적어놓은 저 문항들에서 조금 헤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그 다음에 진짜 딱 한 문항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38번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답률이 낮게 낮았는데 이거는 풀이 과정이 작년 수능 39번하고 그냥 똑같거든요. 그냥 똑같은 테마인데 역시나 뭐 이제 기출문제가 늘 진화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둘로 나눴던 것을 이번엔 셋으로 나눈 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풀이 과정 그 풀이 원리 자체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한번 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39번 수능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니 이 문제랑 이 문제가 같다고? 이게 왜 같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저 진짜 죄송한데 수능을 잘 볼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두 문제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거 외에 뭐 또 다른 뭐 제2의 파회법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제가 지금 하는 이 풀이대로 가는 게 제일 확실하고 애매한 게 없기 때문에 꼭 이제 38번 해설을 이제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9번 요 수능 문제까지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기출의 코드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총평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바로 이제 좀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이제 요 문항을 해설을 다 하지는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는 못할 것 같고 스튜디오 이용 시간에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정상 그래서 오늘 일부 문항을 해설하고 나머지 이제 후반부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스튜디오에 추가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어서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도 상당히 정답률이 낮게 나왔거든요. 일단 30% 정도대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요거가 의미하는 바를 찾으시면 돼요. 조금 특이한 점은 사실 얘가 약간 이제 빈칸처럼 문장의 일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냥 거의 사실상 문장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거의 주제를 찾는 거랑 다름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주제가 뭔지 이해를 해보자면은 자, 골드 플레이팅. 말 그대로 이제 금을 도금하는 거죠. 골드 플레이팅을 하는 건데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런 골드 플레이팅을 하는 것은요. 의미한대요. 불필요하게 향상시키는 건데 예상되는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요. 특징들을 더하는 거래요. 그렇죠? 금을 도금한다는 것은 뭔가 어쨌든 추가하는 거잖아요. 어떤 특징을 더하는 것이냐? 자, 값이 좀 비싸고요. 그렇죠? 금을 더하는데 비싸겠죠? 그리고 이거는 딱히 필요하지는 않대요. 자,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금을 도금한다는 거는 뭔가 더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되게 값비싼 걸 더하는 건 많은데 이게 어떻다? 딱히 그렇게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딱히 요구되지는 않고 굳이 뭐 금을 도금해야 되나? 금을 도금하지 않아도 그렇게 뭐 상관은 없는데 괜히 좀 돈을 들여서 뭔가 꾸미고 있다는 느낌 그걸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AND가 연결하는 게 요 첫 번째 대시랑 두 번째 대 요렇게 둘이 연결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또 어떤 특징을 더하는 거냐면은 have low added value. 자, 더해지는 가치, 즉 부가가치가 되겠죠. 근데 그 부가가치가 적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지금 내용을 봤을 때 뭔가 돈을 써서 추가하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막 도움이 되진 않아. 부가가치가 증가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랑 관련해서? 요 표현 이번 시험에 유독 많이 나왔거든요. with respect to 또는 with regard to 하면 뭐뭐랑 관련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타겟과 관련해서 대상과 관련해서 딱히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in other words, 즉 giving more 더 많이 주기는 해요. 근데 뭐 없이 real justification 뭔가 실질적인 어떤 정당화 없이 그러니까 왜 굳이 이걸 해야 돼? 왜 굳이 금을 더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라든가 정당화는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ther than 하면요. 뭐뭐가 아닌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에요. 자, 뭐를 제외하고는요. demonstrate는 이제 뭔가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죠.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뭔가 실질적인 정당화, 합리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첫 문장이 되게 길었는데 정보들을 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골드 플레이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금 도금에 대한 거였는데 일단 얘의 특징은 이제 뭔가 하니 뭔가 더하기는 합니다. 더하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향상시키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딱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딱히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딱히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굳이 좀 돈을 들여서 이제 더한다는 게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유일한 어떤 정당화 수단이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는 거라고 합니다. 즉, 나 이만큼 잘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좀 불필요하게 더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 골드 플레이팅은요, 특히나 프로젝트 팀 멤버들한테 흥미롭대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 이 플레이팅 말하는 거죠. 이 금 도금은 프로젝트에서 일반적이래요. 어떤 프로젝트에서 일반적이냐면은, 마크가 뭔가 표시하는 거니까 얘가 두드러지는, 눈에 띄는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러니까 뭔가 직업적인 요소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일반적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즉, 프로젝트인데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예요. 이 전문가들은요, 입증된 경험, 그리고 광범위한 직업적인 어떤 자율성, 독립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즉, 주로 뭔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일이 좀 더 자주 발생한다는 거겠죠. 자, 왜 그런지 좀 이제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러한 환경,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전문가들은요, 자, CASB죠. A를 B라고 보다라고 지켜주시면 돼요. 이 프로젝트를 어떤 기회로서 본대요. 뭐 할 기회냐면은, 그렇죠. 자신들의 기술들을 입증하고 좀 더 키울 그런 기회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핵심 키워드가 나왔죠.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금을 도금하는 거야? 그 이유가 나왔어요. 전문가들이 자신의 어떤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아까 데몬스트레이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신의 기술을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해서 금도금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딱히 어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타겟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만약 영어 수업을 할 때, 딱히 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안 되는데, 딱히 뭐 수능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막 저의 뭐 영어 지식을 막 뽐내기 위해서 되게 전문적인 영어적인 내용을 막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 그 수업은 어쨌든 정보가 추가되긴 했으니까 더 안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렇지만 수업을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딱히 뭐 굳이 저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겠죠. 그냥 그 강사의 재능만 뽐내는 수업이 될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뒤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요 문장이 꽤 기니까 한번 요것까지 마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there's a strong temptation. 강한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inner good faith. 뭔가 선의의 유혹이 있대요. 어떤 유혹이냐면은 engage는 뭔가 이제 참여하는 거죠.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금 도금을 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즉이죠. 즉, 뭐 하려는 유혹이 있냐면은 achieve more or higher quality work. 더 많은, 더 높은 질의 어떤 결과물을 달성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은요, gratify, 만족시킨대요. 전문가를. 그러나 뭐 하진 않아요? 고객의 요구에 가치를 더하지는 않는데요. 앞에서 계속 나왔던 거죠.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전문가가 자신의 기술을 뽐내는 게 목적일 뿐 그렇다고 해서 딱히 그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가치를 더해주진 않아요. 필요하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요. 여기서 이제 많이들 헷갈리신 건데 어쨌든 이거는요. 더 높은 질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enhancing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자, 기억나십니까? 어디냐면은 여기요. 최종적인 결과물을 향상시키는 건 맞아요. 다만 이게 그 클라이언트한테, 타겟한테 필요가 없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결과물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할 수는 있어요.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게 타겟한테 딱히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냥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퀄을 올리는 것 뿐이다라는 거. 요거를 좀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여기부터 이제 동시에 removes valuable resources. 귀중한 자원을 없앤대요. 그 프로젝트로부터. 요건 이제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작품의 퀄리티 자체는 올라가겠지만 이것 때문에 좀 귀중한 자원을 좀 낭비하거나 제거할 수는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밑줄 친 부분. 최선은
좋음의 어떤 적이다. 그래서 이제 문맥상 최선이라는 거는 퀄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막 애써서 퀄을 높이는 걸 말할 건데 그것이 오히려 좋음의 적이다라는 거는 좀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한다. 요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답을 내면은 선택지대를 좀 다 봐드릴게요. 이번엔 좀 매력적 오답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좀 쉽게 그래도 제거하실 수 있을 게 자, among team members. 팀 동료들 사이에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 자, 요런 건 나온 적이 없죠. 그래서 요런 건 좀 빠르게 지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2번 보실게요. raising work quality. 그렇죠. 어떤 그 작품이나 결과물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냐면 단지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자신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확하게 이 내용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3번에 엄청나게 많이 갔거든요. 자, 3번 한번 보실까요? 일단 overqualified 하면요. 좀 지나치게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방송 보면은 뭐 이제 연예인들이 뭐 춤을 배운다든가 노래를 배운다든가 할 때 주로 이제 무명의 트레이너한테 배운다기보다는 되게 막 세계적으로 또는 이제 막 전국적으로 유명한 트레이너한테 막 배울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overqualified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물론 이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과도하게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초대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그 프로젝트에다가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자, 그것은요. lead to bad end.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일단 overqualified에서 좀 오역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overqualified란 이제 에 해당되는 게 나온 적이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ad end도 사실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자원이 낭비된다든가 그런 식의 안 좋은 측면이 있는 건 맞지만 이게 퀄리티가 떨어졌다든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불필요한 게 약간 추가됐을 뿐이지. 그래서 뭔가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안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3번은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딱 지우기가 좀 어려운 이제 표현이다 보니까 이제 3번으로 많이 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4, 5번은 뭐 크게 이제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을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정답률만 놓고 봤을 때는 23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정답률이 낮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22번 같은 경우는 얘가 요지 문제인데 요지 문제는 뭐 거의 전통적으로 쉬운 유형이잖아요. 뭐 정답률 80% 기본적으로 찍는. 자, 근데 그런 요지 문제가 정답률이 60%대까지 내려갔다라는 건 좀 많이 헷갈리고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역시나 좀 기존의 요지 문제하고는 좀 약간 달라진 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분석할 만한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시뮬레이트 동화되다라는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게 주석을 안 달아줬어요. 좀 특이하게도. 근데 외워야 되겠죠, 당연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인데 가치관과 어떤 생활 방식을 동화시킬 필요성이 돼요. 자, 뭐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냐면 host culture. 호스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인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문화라는 건 이제 주류 문화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주체가 되는 주류가 되는 문화에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동화할 필요성.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자, 이것들은 점점 이제 커져가는 갈등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에다가 좀 이제 형광펜을 좀 해주세요. 갈등이란 표현이 되게 이제 중요한 게, 갈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게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뭔가 대비되는 가치관 그런 게 분명 존재할 거예요. 자, 그게 먼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multiculturalist. 다문화주의자가 되겠죠. 자, 이들은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면, there should be a model. 모델이 있어야 된대요. cultural assimilation. 부분적인 동화 모델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자, 부분적 동화라는 게 뭐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In which, 이 부분적 동화 안에서는요, 이주민자들이 이들의 관습과 믿음과 언어를 retain, 유지한다고 합니다. 아, 즉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까 호스트 컬처가 왜 나온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B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B나라가, 이 A가 살고 있는 B나라가 호스트 컬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A라는 사람은 A의 나라에 있던 사람들은 이 B라는 나라의 문화에다가 좀 맞춰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를테면은 유럽에 살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뭐 히잡을 고집하느라 뭔가 이제 갈등을 일으켰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이민을 갔을 때 그 원래 문화와 뭔가 이제 좀 적응을 못하거나 원래 문화랑 맞지 않는 행동을 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자, 약간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약간 갈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이 A에 살던 사람들이 B로 이주를 해서 여기에 완벽하게 이제 동화가 되는 거죠. 동화가 되면 이제 아무런 갈등이 없겠죠. 그게 이제 제일 평화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근데 말하는 거는 부분적인 동화래요. 부분적 동화라는 거는 동화를 하기는 하는데 일부는 동화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는 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여기서 동화와 유지의 대비를 발견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까지는 확신이 좀 안 될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되게 확실한 게 잘 보세요. rather than에다 형광펜 해주세요. 자, 이거보다 확실한 표현이 없죠. rather than 하면 뭐뭐라기보다는 뭐뭐보다는 이라고 해서 이 앞뒤의 내용이 대비된다라는 걸 제가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압력이 있었는데 뭐 하려는 압력? conform. 순응하려는 압력이 존재한대요. 뭐 하기보다는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는요. 자, 확실해졌죠. 자, 표시 한번 해볼까요?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 이거 물결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응하는 거. 이거 밑줄 표시해주세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문화적 동화라는 건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은 그 나라에 순응하는 거죠. 내가 이민 간 나라의 문화에 순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동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ssimilate 밑줄 표시해 주시고 아까 retain 나왔었죠? 요거는 다시 이제 물결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같은 경우는 갈등에 대한 내용이었었잖아요. 무슨 갈등이냐면은 이민자들이 내가 이제 이민을 간 문화에 즉 호스트 컬처에 순응을 할 것인가 즉 동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문화를 그냥 유지할 것인가. 자, 요 둘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 질문의 핵심적인 대립 구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러나 요런 이제 압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갈등들은요 크게 결정이 된대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그 사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사회는 이 사람이 이제 이주를 간 사회가 되겠죠. 즉, 이 B라는 요 사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이주민들에 대해서 좀 관대하면은, 그래, 원래 문화대로 살아도 돼. 하면 뭐 갈등이 별로 없을 거고. 그게 아니라, 아니야, 무조건 우리 사회대로 따라야 돼. 이렇게 좀 이걸 고집을 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 이런 갈등이 좀 결정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추가됐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이제 유럽 사람들 뭐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흑인도 나오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뒤에 예시가 이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텐데, 자, 저랑 이제 어디를 좀 보실 거냐면은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people of color 유색인들은 계속해서 어떤 수용의 투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더 수용을 받기 위해서. 즉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어떤 도전은 어려운 점은 뭐냐? 다음을 인정하는 거래요. 인지하는 거래요. 다른 문화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거, 이게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좀 어렵냐면은 이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다르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A랑 B는 서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꼭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를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거를 인정하는 게 이제 과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글쓴이의 어떤 입장이 좀 드러납니다. 글쓴이 어느 쪽이에요? 이들은 다르고 이 다름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좀 뉘앙스가 살짝 나오죠. 이게 아주 노골적이진 않지만 살짝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어쩌면요, perhaps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주민자들은요, no longer, 더 이상 우리들 사이에서 낯선 사람이 아니게 될 거래요.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 사이에서 잘 섞여서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요 글은 이주민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주한 문화에 동화될 것인가, 요 둘 사이의 이제 갈등에 대한 건데, 글쓴이는
어느 정도는 다름을 인정해줘야 된다. 다를 권리가 있다. 이쪽을 약간 편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핵심이 여기에 조금 쏠려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답을 좀 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선택지를 보면요. 이민자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그렇죠. 이거 저희가 아까 읽었던 거죠. 이것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이 필요하대요. 아까 이 갈등은 이들이 이주한 공동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수용을 해주고 어느 정도는 포용을 해주고 그래야 이게 좀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답은 이제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근데 되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게 공동체의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노골적으로 말을 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 거냐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강조드렸던 rather than 있죠. 여기서 확실하게 대립구도를 좀 잡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은 이 둘의 갈등이 핵심이구나.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갈등을 담고 있는 선택지가 사실 1번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들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잘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답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다른 것도 선택지를 좀 간단히 보면은 잘 보세요. 쌤, 2번 같은 경우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민자의 적응을 돕는데요. 잘 보세요. 이민자가 적응을 하는 걸 돕는다는 거는 여기 중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죠. 이 A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B라는 나라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즉 이민자의 적응을 돕는다는 건 이거 물결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이들의 요구는 뭐겠어요? 야, 우리의 정체성 유지하게 해줘. 우리의 문화 그대로 유지하게 해줘. 요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지 자체가 지금 모순이에요. 적응을 돕기 위해 요구를 반영한다? 이 자체로 모순된 선택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따져보면 이게 2번이 답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쉽지 않죠. 언뜻 봤을 때는 다 본문에서 쓰였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따져보시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대립구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요 2번에 확실하게 좀 지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민자가 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이거 아니었고요. 이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대립구도 없죠. 그 다음 다문화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 강조된 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문화적 동화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요거 강조된 적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강조된 적이 없습니다. 뭐 투쟁 과정이다라는 내용 당연히 나왔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적인 요게 반영이 되었어야 돼요. 근데 3, 4, 5번은 전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요게 서로 충돌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확실하게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22번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자, 24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대입학에서 제일 이제 낮은 정답률이 나온 문제인데요. 정답이 한 50%대로 기록이 되거든요. 자, 뭐 보도록 하면은, 사실 첫 문장에서 저는 여기에 좀 많이 꽂혔어요. Before the web. 웹이 등장하기 전에. 사실 이런 표현은요. 웹이 등장하기 전과 후를 좀 대비시켜서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뭔가 웹 전으로 뭔가 변화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시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 안 느껴지면 뒤에 아주 강력한 힌트인 또다시 한번 나오죠. 또다시 한번 rather than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서 이거 눈치채기보단 사실 처음부터 좀 눈치를 채고 있으면 훨씬 더 시간 절약이 됐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눈치들을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뉴스 아카이브는요. 이제 뉴스의 어떤 신문의 어떤 기록 보관소는요. 대체로 좀 약간 키키한, 낡아 빠진 영역이래요. 전문적인 연구자들과 저널리즘 학생들의 어떤 좀 낡아 빠진 영역이었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나 학생들이 아니면은 굳이 다루지 않는 그런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by definition, 분명히 그 정의상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최신의 것이래요. 최신의 것이었대요. 그쵸?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런 것들을 쫓는 게 저널리즘 어떤 이제 기사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보관소의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은, 즉 특수한 사람들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대중적으로 다수가 접근을 할 수 있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기록 보관을요. 자, 이것은요. 크게 extend, 연장 확장을 시켰대요. 저널리즘의 수명을, 어떤 이제 유통기한을 연장시켰다고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연장을 시켰냐면은, 지금 이제 미르 분사 구문이 쓰인 거거든요. 약간 얘를 이제 주어인 것처럼, 그 다음에 cited가 동사인 것처럼, 수동태의 동사인 것처럼 해석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면은, 좀 이제 옛날의 이야기가 정기적으로 인용이 된대요. 뭐 하도록? 보다
최근의 이야기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도록요. 즉 옛날 이제 이야기, 옛날 기사라고 해서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최근 기사를 이제 다룰 때 같이 이제 뭐 인용을 하는 용도로 쓰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뭔가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 with regard to 아까 비슷한 표현 나왔었죠. 뭐뭐랑 관련해서예요. 어떻게 의미가 복잡한 이슈로부터 만들어지는가. 이 이슈는 뉴스에서 마주치게 된 이슈가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가랑 관련해서 this departure, 이러한 출발은요,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가 있대요. 어떤 준비되어 있음으로 이해될 수 있대요.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출발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게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계속 좀 느껴주세요. 자, 얘도 좀 표시를 해주시고. 일단 누가 준비가 되었냐면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냐면은 인게이지가 이제 역시나 참여하는 거니까 관여하는 거니까 근본적인 문제와 맥락이 되겠습니다. 뉴스에. 어떤 뉴스의 근본적인 맥락과 이슈냐면은 분명하지 않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능하지 않대요. 누구한테는? 프린트, 즉 인쇄물 소비자들한테는 분명하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뉴스거리들이. 그런 것들에 관여할 준비가 누군 되어 있다?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장 굉장히 어렵죠. 일단 굉장히 길고 장황하고 정보량도 너무 많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정보량을 잘 줄이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만 24번 하고요. 이따가 이제 다음에 풀게 된 38번 그리고 뭐 34번 이런 문제들을 좀 어렵게 느끼시다는 거는 정보량 줄이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량 줄이기라는 거는 부수적인 불필요한 정보, 이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렇게까지 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들을 좀 쳐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자, 첫 번째, 여기서 제가 웹 등장하기 이전과 후의 대비가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실제로 여기서 그 대비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에 소비자는 온라인 뉴스 소비자죠. 그리고 요 뒤에 프린트 소비자가 나왔죠. 이거 차이점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물론. 웹이 등장하기 전에 인쇄물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프린트 컨슈머스예요. 그리고 웹이 등장한 후에 온라인상의 뉴스 기사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온라인 뉴스 컨슈머스가 되겠죠. 어때요? 대비 나타나 있죠. 요 글은요, 온라인과 온라인 뉴스랑 온라인 뉴스 이전에 뭐 인쇄물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그냥 이제 온라인이 아닌 거라고 할게요. 요 둘 사이의 대비가 나타나 있다. 요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래서 역시나 요것도 이렇게 둘로 좀 나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온라인 뉴스 소비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냐면은 이 프린트물 소비자들한테는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분명하지 않았던 그런 좀 더 근원적인 문제들을 관여할 수 있게 된대요. 즉 누가 더 뉴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쪽이 더 뉴스거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파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여러분의 상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옛날에 신문 읽었을 때가 더 깊이 있게 파지 않았을까? 요즘은 그냥 인터넷 기사 대충 딸깍딸깍 하면서 보니까 대충 보지 않을까? 주관 개입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글 그대로 가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더 근원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거 하나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왜 안 넘어가니? 네. 자, one of the emergent quality. 여러분, emerge가 등장하다죠. 그래서 emergent quality도 이것도 다 힌트예요. 새로 등장한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특징이 등장한 거잖아요. 뭐에? 온라인 뉴스에 새로 등장한 특징들 중 하나, 이것은 즉시 접근 가능한 온라인 기록 보관소의 그런 어떤 깊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얘는요, seems to be possibility. 가능성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할 가능성이냐면은 뉴스 기사를 이해하는데 as the manifest outcome. 분명한 결과로서 그 뉴스 기사를 이해를 한대요. 뭐에 대한 결과냐면은 보다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이슈의 결과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레드는 나왔으니까 뭐랑 대비되는지 봅시다. 뭐라기보다는 단기적이고 단명하고 그리고 연관이 서로 안 돼 있는 그런 미디어의 볼거리라기보다는 즉 되게 뭔가 단편적으로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냥 약간 단편적인 그런 볼거리가 아니라 그냥 이제
토막 기사? 이제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냥 그때그때 있는 그런 어떤 단편적인 기사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이런 어떤 연관성을 보여주고 되게 이제 지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뉴스 기사로서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쪽이요? 이쪽이요. 자, 그래서 대비되는 거 확실하게 나왔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larger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랑 대비되는 게 short-lived랑 unconnected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어때요?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크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 아닌 경우에는 short-lived라고 해서 이제 단명한다고 했죠. 단기적이라고 할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단기랑 이제 대비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장기잖아요. 온라인에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더 큰 안목을 가지고서 뉴스 기사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온라인의 핵심적인 특징이다라는 거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온라인이 등장한 이후에, 즉 웹이 등장한 이후에 온라인에서 뉴스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가, 더 규모도 커지고 이전에 비해서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 있게 기사를 이해하게 되었다. 요게 이제 이 글의 주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1번에 보면요. 웹-베이스드 저널리즘. 자, 그렇죠. 이제 웹에 기반을 둔 저널리즘. 얘가 등장을 했어요. 얘가 등장을 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었냐면, 그렇죠. lasting longer. 여기 나왔잖아요. lasting longer. 장기적이다. 요거잖아요. 그쵸? 요거 정확히 나온 거고. 그 다음, 맥락이 더 어때요? 더 넓어졌대요. 그렇죠. 맥락은 더 넓어졌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규모가 더 커졌다. 아까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게 그냥 뭐 양이 많아졌다 이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슈가 더 커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더 큰 wider context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연결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답이 1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 정보에 주목을 했어요? 사실 정보가 진짜 많잖아요. 여기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고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굳이 왜 제가 요 두 키워드에 주목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 문제를 미리 풀어왔기 때문에?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rather than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서서 웹이 등장하기 전과 후, 즉 프린트였을 때랑 온라인이었을 때 요 대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주목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정보량을 줄인다라는 건 결국 대비를 통해서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rather than과 같은 이렇게 뭔가 대비를 암시하는 그리고 변화를 암시하는 표현이라면 그거를 꼭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야 요 정보가 중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정보량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른 선택지도 제가 몇 개만 좀 봐드릴게요. 2번, 3번을 좀 많이 가셨다고 하니까 최신의 콘텐츠와 함께 온라인 뉴스가 일간 뉴스를 그러니까 일간 신문을 이겼다라고 했는데 데일리가 이게 나왔습니까? 강조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How online media journalists reveal hidden story. 어떻게 온라인 매체 기자들이 그 뉴스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드러내는가? 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드러낸다. 요것도 역시나 요 부분에선 찾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럴듯해요. 사실 숨겨져 있는 이야기 하니까 뭔가 이제 그 온라인 뉴스를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고 게다가 그 어떤 방식 같은 게 서술된 적도 없고 잘 보시면은 이제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문을 대충 이해하고 나서 어느 게 좀 더 괜찮을까를 저울질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대비가 되는 이 요소들을 찾아서 이걸 가지고 주제를 찾으려고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지 않으면 이런 선택지들을 골라내기가 분명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걸 고를 때 이게 지문에 근거가 있었는가? 내가 지문에서 정확하게 이 표현을 찾은 적이 있는가? 전 찾았어요. 여러분도 찾으면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당연히 처음엔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수능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는 해도 이건 굉장히 필요한 연습이고요. 수능 때도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은 좀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되셨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입파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 이제 30번 어휘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번 어휘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바로 이제 아까 24번에 이어서 변화가 이제 되게 중요한 지문이 될 텐데요. 자, 어떤 식으로 좀 체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저랑 확인해 볼게요. 좀 이번에 이항 대립 중에 변화랑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 장소의 가치는 왜 중요한가? 자, 아직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Historical perspective,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700년대까지는요. 직물의 생산은
손으로 하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뭐를 사용하냐면은 fibers, 섬유를 사용하는데 이 섬유는 자, within이니까 어디 안에잖아요. 특정한 길이적인 장소 안에서 이용 가능한 섬유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손을 이용한 과정이었대요.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서 어디에 좀 눈이 가셔야 되냐면은 1700년대까지란 말을 썼다라는 건요, 여러분. 그럼 1700년대 이후에는 좀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게 좀 이제 감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문장에 잘 보세요. 지역들 간의 교역이 증가시켰다고 해요. 뭐를? 이러한 섬유의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켰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이러한 섬유로부터 만든 관련된 직물의 이용 가능성을 증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뭔가 증가했으니까 역시나 이것도 이제 변화가 될 텐데 왜 이런 변화가 나왔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는요. 특정한 지리적인 장소 안에라고 했죠. 즉, 지역적인 제한이 어때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지역들 사이에 교역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특정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거죠. 여러 지역의 이제 직물들이 서로 이제 오고 가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1700년대까지는 특정 지역의 것만 사용했다면은 그 이후에는 여러 지역이 서로 교환을 하면서 다양한 섬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거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를테면 옛날에 교통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를테면 뭐 필리핀에서 자란 바나나는 필리핀 사람들만 먹었겠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뭐 수송이 발달하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난 바나나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직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 지역에서만 사용되었던 섬유가, 직물이 이젠 다른 지역으로도 옮겨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 다음 첫 번째 산업혁명과 그 이후의 기술적인 발달이에요. Manufactured fibers, 제조 섬유에서의 기술적인 발달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인데 얘네들은 다음 사실에 보탬을 주었대요. 어떤 사실이냐면은 섬유와 직물들은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No longer 형광펜이요. 더 이상 장소에 바운드 되어 있지 않대요. 이런 bind가 묶다라는 뜻이니까 장소에 묶여 있지 않다, 즉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좀 확실해지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저희가 파악한 거. 어느 한 장소 안에서만 또는 장소들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대비가 되어 있다고 했죠. 여기서 확실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no longer 하면요,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예전엔 그랬다는 거죠. 예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 라고 해서 얘도 아주 노골적으로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6월 모의고사 해설할 때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거 30번 문제 어떻게든 뭐 우격다짐으로 풀겠다고 해서 평소에 쓰지도 않는 노롱거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2년 전 해설 강의 때도 썼고 전 늘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발 놀랍고 참신하고 새로운 거 없어요.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늘 하던 게 지금 정리가 안 되었을 뿐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예전에는 어떤 특정 지역에 묶여 있었다고 했죠. 제가 국한이라고 쓸게요. 그냥 특정 지역에 국한이 되어 있었더라면 이젠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지역에 대한 어떤 이런 국한되어 있는 게 없어졌다. 자, 이렇게 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죠? 자, 그 다음 Fast Fashion Company. Fast Fashion 회사는요, create, 창조했대요. 만들었대요. 여기서 좀 어려운 게 create의 목적어가 좀 안 보이실 거예요. 참고로 목적어가 뭐냐면은 이 acquire의 목적어랑 같은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좀 길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원래는 여기에도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두 번 쓰면 너무 길고 장황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한 번만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스트 패션 회사들은 직물들과 상품들을 창조를 했고요. 즉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런 직물과 상품들을 획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어떤 직물과 상품이냐면요. 이것들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직물로요. 근데 이 직물은 reader or know니까 연관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대요. 뭐하고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그 상품이 만들어졌는지하고는 연관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대요. 그렇죠. 아까 제가 예시로 든 것처럼 이제는 뭐 다른 걸로 할까요? 뭐 커피가 뭐 브라질에서도 오고 케냐에서도 오고 에티오피아에서도 오고 막 각지에서 커피가 오잖아요.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 가본 적도 없고 에티오피아의 수도가 뭔지 모르고 좀 무식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랑 상관이 없어요. 그 상품은 내가 소비를 한다는 거 외에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젠 더 이상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직물들과 섬유들이 막 여기저기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그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과 그 상품 사이의 연관성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아예 없거나 거의 없거나. 느낌 오십니까? 자, 이런 식의 차이점, 즉 국한이 되지 않으면서 소비자와 이 상품 사이에 연관성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연관성이 없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죠? 반대로 옛날에 어땠겠어요? 옛날엔 연관성이 있었겠죠. 옛날에는 내 동네에서 또는 내가 사는 나라에서 자라고 만들어진 것을 소비를 했을 테니까요. 이런 식의 이제 차이점이 대비가 된다라는 거. 요거 파악했으면 거의 끝난 거예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앞의 내용이니까, 자, 앞의 내용이니까 물결이죠. 그쵸? 그리고 잘 보세요. 소비자와 상품 사이에 디스커넥트예요, 디스커넥트. 그럼 어디에요, 이것도? 물결이죠. 연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물결이고 disconnect도 물결이니까 얘는 얘를 긍정해야 되겠죠. 긍정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counter. 반대하다. 반박하다. 저지하다. counter는 against 의미잖아요. 부정 표현이고 역방향 표현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논리적으로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얘를 긍정하거나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줘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은 4번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앞에 이 변화에 의한 대립구도 세팅만 잘 해놓으셨더라도 충분히 이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만 이거를 놓쳤더라면 내가 왜 놓쳤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노런 거에서 놓치셨고 그 다음에 요 1700년대 이후로의 어떤 변화, 요 변화의 과정에 충분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못했다. 자, 요게 이제 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30번 이렇게 보고 31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빈칸 31번하고 32번은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풀게요. 빠르게 다 읽지 않고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전에선 다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이게 시간상 딱 필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좀 이제 일부만 읽고서 이제 푼다라는 거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당연히 실전에선 다 읽으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읽는 곳에 답의 근거가 있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다 읽을 때 제가 읽은 곳에서 답의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자, 일단 빈칸 문장을 좀 보면요. 도치구문이 좀 쓰였는데 이 모든 변화와 함께 빈칸이 왔습니다. 빈칸은 뭐의 빈칸이냐면은 여가의 빈칸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에는 어떤 내용 나왔겠어요, 사실? 뭐 실제로 여러분 읽었겠죠?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냐면은 모든 변화가 나왔을 거예요. 앞에 어떤 변화들이 쫙 나열이 되고 이 변화와 함께 이것도 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앞에는 없겠죠. 이제 나올 거예요. 앞에 어떤 변화로 인해서 요게 등장했다. 그럼 요게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아니, 지금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 새로 생겼다는 건데 그게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새로 생겼지, 뭐가 바뀌었지 이걸 좀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게 되면서 이것도 일종의 변화네요. 예전엔 소유를 많이 안 했는데 이제는 좀 집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더 많은 내부의 공간과 그 다음 뭐 사랑스러운 어떤 외부의 어떤 마당 이런 것들과 함께 이들의 여가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은요. 중요한 표현 increasingly 점점 더 이것도 변화예요. 점점 더 뭐 하게 되었대요? centered around home 집을 중심으로 하게 되었대요. 혹은 at most 기껏해야 이웃을 즉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게 되었대요. 자, 그럼 됐죠. 어떤 변화 상황이냐면은 집도 많이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당도 되게 예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여가라든가 오락이 집을 주변으로 해서 진행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만 해도 되게 편하고 예쁘고 좋으니까. 그래서 요거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빈칸에는 leisure, 여가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가에 의한 변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가상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제는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집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다 몇 번이에요? 집에 사는 거니까 privatization, 개인화. 뭔가 사회적인 공간에서 사람들하고 북적대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프라이빗하게. 4번이죠. 되셨죠? 뒤에도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뒤에 노런 걸 또 나오죠? 당연하죠. 변화에 대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32번. 자, 이것도 사실 뭐 되게 전형적인 패턴이죠. 좀 구조적인 유사성을 좀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빈칸 문장에 이제 벗이 나오고
태그는 빈칸하지 않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빈칸은 태그의 특징이 아닌 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게 힌트가 나오는 게 잘 보세요. 자, 일단 얘는 가주어고 후절이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대요. 그런데 태그는요. 이것을 캡처하지 않는데요. 태그는 빈칸하지 않대요. 태그는 이것을 캡처하지 않는데요. 빈칸에 뭐 들어가면 돼요? 이것을 캡처하다 들어가면 되겠죠. 이것을 포착하다. 이것을 담아내다.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되겠죠. 즉 태그는요.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담아내지 않는다. 이 내용이 성립되면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예시 나오니까 이해 안 되면 이거 예시 읽어보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한 그림을 태깅을 해요. 이 그림은요. 고양이가 길거리에 있고요. 뭐와 함께 있냐면은 물체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분류인데, 범주인데, 고양이, 길거리, 쓰레기통, 그 다음에 생선가시라고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물체의 범주와 함께 있는 이미지를 태그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이제 태그를 하는 것은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리브아웃은 생략하다예요. 어떤 정보를 생략하냐면요. 고양이가 그 생선가시를 빼내고 있다라는 것을 생략한대요. 어디로부터? 열려있는 그 트래시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으로부터. 고양이가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으로부터 생선가시를 이제 빼내고 있다라는 이런 정보는 빼먹는다라는 거예요. 빼먹는다는 건 이건 태그가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똑같네요. 그냥 고양이, 쓰레기통, 길거리 이런 말만 던질 뿐 얘네들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누가 뭐 하고 있는데 요거는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정확히 같은 내용이죠. 요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걸 가장 잘 담아낸 거는 자 2번 보실까요? What is happening? 뭐가 일어나냐? 요거잖아요. 누가 뭘 하고 있는데 즉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미지 안에서 요게 되겠죠. 참고로 comprehensive 하면 얘가 이제 전체적인, 포괄적인이라는 뜻인데 왜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태그는 그냥 개별적인 대상 하나하나만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들을 망라해서 얘가 여기서 어떻게 뭘 하고 있어 라는 거를 다 망라해주는 어떤 기술, 묘사 이게 바로 누가 뭘 하고 있는지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인 거긴 한데 저 단어를 모르셨을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의외로 안 중요한 단어예요. 진짜 의외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키워드는 여기 있었거든요.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빠졌어도 이건 충분히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2번까지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 드디어 33번과 34번으로 가볼 건데요. 자, 드디어 33번 이제 정답률 20%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텐데요. 사실 이게 케바케예요. 누군가한테는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려운가? 이게 정답률이 20%대가 나올 문제인가 싶을 수 있는데 뭐 사실 개개인마다 약점은 다른 거기 때문에 뭐 비교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어디에서 좀 부족했는가, 뭘 내가 놓쳤기 때문에 이 문제에 틀렸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앞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률이 높은 문제를 틀렸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어떤 게 약한가 그냥 그것만 잘 점검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발명과 발견인데요. 자, 이것들은 to fall ahead of its time. 그 시대를 너무 앞서갔대요. 그러한 발명과 발견은 어떻다? worthless.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왜 그러면 no one can follow.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대요. 저 시대를 너무 앞서간 천재들은 좀 비극적이었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을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 뭐 그런 약간 느낌이고. 그 다음, 이상적으로 혁신은요. 오픈하면 뭔가 여는 거니까 열어서 뭔가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다음 단계, 뭐로부터의 다음 단계냐면은 알려져 있는 것으로부터의 딱 다음 단계만을 가능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런 거죠. 타임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게 뭔가 여러 개의 단계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요게 지금 현재 시대라고 할게요. 이게 현재 시대인데 여기로부터 너무 여러 단계를 앞서간 혁신 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얘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가치가 없어요. 반대로 딱 한 단계만 앞서간 거 얘는 이제 알려져 있는 것부터부터 한 단계 열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이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뭐 성공과 실패란 말을 쓴 적은 없는데 딱 제가 대비를 좀 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좀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그리고 이런 혁신은요. 문화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one hope, 한 발자국, 한번 이렇게
껑충 뛰는 걸 호비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뛰어서 이제 나아가는 걸 이제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반대로 어때요? 너무 미래적이고 관습을 파괴하고 비현실적인 발명은, 이제 나오네요.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란 말에 다른 게 조금 걸리죠?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나중엔 성공한다고 합니다. 언제 성공하냐면요. 자, 이퀄러지가 이게 주석 달린 게 좀 황당하긴 한데, 그 뒷받침하는 아이디어의 어떤 생태, 즉 어떤 주변 상황이라든가 환경이 catch up, 따라잡았을 때 나중에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앞서간 건 아까 실패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시대가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좀 다가왔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디어는 다시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단계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성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러고 나서부터 다음 문장에,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그레고리 멘델이라는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당연히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뭐, 이 그레고리 멘델의 어떤 발견이라든가 혁신이 너무 앞서가서 실패를 했으나, 나중에 시대가 이걸 좀 따라와 주면서, 쫓아와 주면서, 나중에는 뭔가 인정받고 성공하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빈칸도 이 멘델의 예시에 이제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자, 시간상 저도 이거 좀 다 읽지 못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좀 봅시다. 어디 볼까는 여기부터 볼게요. 그의 발견은요, were out of reach. out of reach. reach가 뭔가 손이 닿는 범위예요. 심지어는 early adopter. 초기에 뭔가 이제 수용을 하고 채택을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도 좀 앞서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early adopter들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거 생겼을 때 그걸 제일 먼저 써보고 맛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early adopter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조차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대요. 즉, 이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 상황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실패하는 상황 밑줄이라고 하고 성공하는 상황 물결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out of reach니까 얘는 이제 밑줄 내용이 되겠죠. 아직은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기에는, 즉 사회적으로 성공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수십 년 후에 시간이 지났어요. 과학이 긴급한 문제를 맞닥뜨렸대요. 이 문제는 멘델의 발견이 답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드디어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그의 통찰력은 뭐 하게 되었다? 처음엔 실패했지만 나중엔 성공하게 되었다. 왜? 시대가 그만큼 시간이 흘러서 쫓아와 줬으니까. 요 내용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빈칸에는 물결 내용. 즉, 이제는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게 되었다. 요 내용 딱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 아까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시대로부터 딱 한 발자국, 한 단계 다음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냐면은 4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Only one step away. 딱 한 발자국만 떨어져 있을 때, 이때가 성공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4번이 된다는 건 납득되실까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있는 표현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번으로 엄청 많이 갔는데, 쌤, 그렇게 치면 캐치업도 아까 나왔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현대의 문제를 따라잡았다. 이제는 이 현대까지 따라잡았다는 거잖아요. 되지 않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빈칸 문제를 풀 때 이건 여러분 주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빈칸에 들어갈 내용에 타겟팅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주어가 뭐예요? 그의 통찰력이죠. 멘델의 통찰력. 지금 따라잡아온 게 멘델의 통찰력이에요? 아니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시대예요. 시대. 시대가 원래는 이 사람의 발견에 뒤처져 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따라잡아서 이제는 이 사람의 발견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따라잡은 건 시대가 따라잡은 거지 이 사람의 통찰력이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즉 1번은 빈칸에 넣었을 때 완전 말이 안 돼요. 괜찮으신가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매력적 오답 맞죠? 본문에 있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 오답이고 그럴듯해요. 자, 근데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요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5번도 좀 많이 갔는데 대중의 수용을 되찾았다라고 했는데 되찾았다가 틀렸죠. 왜? 이전에 대중한테 수용된 적이 없습니다. 되찾았다는 표현은 한 번 얻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을 때 쓰는 표현인데 얻은 적이 없어요. 시대가 따라잡아서 이때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런 의미에서 regain이라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자, 굉장히 교묘하죠. 교묘한데 명확합니다. 사실 애매한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앞에 대입학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게
명확하게 오답의 근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더 파고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특히나 더 약하신 분들,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들을 간파하지 못한 분들, 자, 그런 분들은 특히나 이번 시험을 좀 깊이 있게, 유의미하게 좀 파고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3번 이 정도로 보기로 하고, 그 다음 34번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매력적인 오답으로 정답률을 낮추고 난이도를 올리려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수능 때도 제가 봤을 때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어떤 교육적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 킬러 문항을 좀 줄이겠다라는 그 기조를 이어가려고 한다면은. 근데 또 글쎄요. 또 9월에 지금 사실 마음처럼 안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정답률이 더 떨어졌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는 또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올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합니다. 아마 좀 더 보면서 수능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좀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하던 걸 하면 돼요. 지금까지 하던 걸 했을 때 딱히 이번 9월 시험이 뭐 망칠 시험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늘 하던 대로 공부하던 대로 했을 때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뭔가 뭐 막 놀랍고 신비하고 새로운 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딱히 들지는 않습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이제. 느낌 오십니까? Prior to photography. 사진 이전에는 빈칸했대요. 그럼 이 글도 뭐예요? 변화예요. 뭘 기준으로? 사진이 있기 전과, 즉 before 사진과 애프터 사진으로 인한 대비가 나타나 있겠죠. 자, 괜찮으십니까? 이거 딱 처음에 보자마자 잡을 수 있어요. 실제로요. 이제 글을 읽으셨을 테니까 이 문장. 여기부터 이제 사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 앞에는 사진이 나오기 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직접적인 근거는 여기에 있겠죠. 뒤에는 참고용,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볼게요. While 비록 화가들은요, 항상 특정한 장소를 리프트가 들어 올리는 거죠. 어디로부터? 그들의 거주지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어떤 그 장소가 있는 곳으로부터 옮겨놨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화가가, 한국에 사는 화가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렸다고 칩시다. 당연히 나이아가라 폭포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나이아가라 그 폭포가 원래 있었던 장소로부터 그 장소를 갖고 온 거예요.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화가가 표현한 그 장소를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닌 다른 데서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어때요?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화가들은 늘 그렇게 해왔대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집에 있는 것만 그려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래왔어요. 자, 그렇기는 하지만 그림은 어때요? 만들기엔 시간 소모가 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하기 어려워요? transport. 운반하기가 어렵대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병렬 구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운반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린 작품 딱 하나뿐이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거를 만약 다른 사람한테 주고 다른 사람한테 팔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 자리에는 없어요. 그런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multiplication, 이제 증식과 이제 확장이 될 텐데 사진이 이제 늘어나면서 사진에 이제 확장이 발생한 거예요. 뭐와 함께 나면은 하프톤 플레이트라는 게 도입되면서 그렇게 되었대요. 1880년대에. 하프톤 플레이트 뭔지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당연히.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 봐서 한번 검색해봤는데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오형식인데 좀 도치가 됐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mechanical reproduction, 기계적인 복제와 재생산을 가능하게 했대요. 사진에. 자, 차이점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림 같은 경우는 딱 그 화가가 그린 그림 하나뿐인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사진은 어때요? 재생산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차이점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의 이제 전후의 차이점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사진이 등장한 다음에는 증식이 가능해요. 증식과 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이제 훨씬 더 양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사진이 등장하기 전에 그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종류도 딱 그 그림과 하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제한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with로 시작하는 문장 여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다 하려면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좀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결과적인 얘기지만 이것도 문제 풀 때 그렇게 딱 써먹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너무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자본주의가 배열을 한 거예요. 세 개를. 어떻게 배열을 했냐면은 as department store, 백화점으로서 배열을 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대체? 자, 일단 좀 더 봅시다. 역시나 이제 증식과 순환, 유통이 될 텐데 표현의 증식과 유통이래요. 여기서 이제 representation이라 하면 이제 사진을 말하는 거겠죠. 사진으로 세상을 표현을 하고 그것들이 막 복제가 되면서 이 세상을 막 돌아다니고 증식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들은요, 이뤄냈습니다. 되게 이제 장관의 극적이고, 그 다음 거의 탈출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규모를 달성했다고 해요. 즉, 사진이 증식되고 확산이 되는 그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뭐 자본주의가 어떤 세상을 백화점처럼 배열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본주의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치 이제 백화점의 어떤 코너처럼 다 이제 뭔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이제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양산형이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확한 이해는 힘들고 그 다음 점차적으로 사진은요. 값싼 대량 생산된 물체가 되어 왔대요. 그쵸? 이게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백화점으로서 재배를 했다보다는 그냥 이젠 대량 생산을 했구나. 그러니까 대중화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이 어딘가에 계시겠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번 기억나시죠?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해설하는 거 그게 바로 골드 플레이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골드 플레이팅 수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솔직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이것들은 대량 생산된 물체인데 세상을 눈에 보이고 미적이고 바람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경험들은 민주화가 되었대요. 느낌 좀 오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대량 생산되고 민주화되고 즉 누구나 뭔가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림처럼 제한적인 게 아니라 되게 어디서나 이제 즐길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자, 뭐 함으로써? 이거를 값싼 이미지로 전환을 함으로써요. 그래서 뒤에도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시공간적인 유통, 그 다음에 대량 생산된 사진, 뭐 다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사진 전후의 차이점은 뭐냐? 사진이 등장하고 나서는 증식과 복제가 증가하면서 대중화가 되었고 값이 싸졌어요. 그쵸? 즉 어디서나 구경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사진을 통해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볼 수 있죠. 그쵸? 그런 식으로 되게 유통과 확산이 크게 증가했다면 사진 이전에, 즉 사진 이전이다라 하면 얘는 이제 그림의 특징을 말하는 거죠. 얘는 어때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개수도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적이었다. 요게 이제 이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비된 특징이 요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빈칸에 어쨌든 사진 이전이니까 결국엔 요 내용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걸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 5번 보실까요? 장소는 잘 이동을 하지 않았대요. 잘 여행을 하지 않았다는 건 잘 이동을 하지 않았대요.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사진과 그림의 차이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림을 그리려면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가서 그걸 그려서 갖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전 세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겠죠. 그 근처에 살거나 아니면 그 그림을 그렸거나 구경한 사람 외에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지 못하겠죠. 그에 비해서 사진이 이제 등장하니까 어때요?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어디에서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접근이 쉬워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장소가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검색해서 봤다는 거는 그 폭포란 장소가 나한테 이동해서 와준 거예요. 이 글에서는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날은 그 이동을 되게 잘 합니다. 근데 옛날이니까 어때요? 사진이 등장하기 전이니까 그 이동이 잘 안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답을 5번으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2번하고 3번을 정말 많이 갔는데 잘 보세요. 예술이 세상의 거울을 들고 있었다라는 건 세상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죠. 잘 보여줬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증식 복제되었을 때가 더 많이 보여줬고 이땐 제한적이니까 잘 보여줬다고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히려 얘는 반대 방향성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예술의 주요한 형태였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상상과 주관이 개입된 거거든요.
아, 사진이 있기 전이니까 그림이 메인이었겠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술에 그림만 있습니까? 사진이 없으면 무조건 그림이 최고예요? 아니, 뭐, 음악도 있고, 춤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술이라는 게 건축도 있고. 꼭 그림이 주요한 수단이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사진이 없으면 무조건 그림이 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주관 개입을 하셨어요. 본문의 근거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이 변화에 의한 대립구도. 이게 전혀 반영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대비를 시킨다라는 거는 내가 뭐에 주목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대비를 시키니까 아, 대중적이고 확산이 되는 거랑 그렇지 못한 거의 대비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읽으니까 뭔가 그림이 되게 예전에 뭔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 사진이 없으니까 이런 데 자꾸 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가 중요한지를 가려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34번 이렇게 일단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질문부터는 제가 조만간 다시 스튜디오에서 이어서 좀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